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한국, 그냥 삼성 만드는 나라 아닌가요? 평생 북해 유전으로 수조 원을 벌어들인 노르웨이 석유재벌 노인 12명. 이들이 프라이빗 제트를 타고 일본 골프장으로 향하던 중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단 5분 만에 이들의 입이 떡 벌어졌고 78세 은행가는 오슬로가 부끄럽다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병원비 청구서를 받은 보험재벌은 계산 실수 아니냐고 3번이나 되물었고 밤 11시 명동 거리를 본 건설업 거물은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평생 북유럽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던 이들을 단 3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충격적인 경험들. 이 모든 순간을 옆에서 직접 목격한 스칸디나비아 항공 17년 경력 수석 승무원 잉그리드 라르센의 놀라운 증언. 귀국 후 노르웨이 전역을 뒤흔든 이들의 충격 고백.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칸디나비아 항공에서 17년째 근무하고 있는 수석 승무원 잉그리드 라르센입니다. 오슬로를 기점으로 전 세계를 오가며 수많은 승객들을 모셨지만 지난해 여름 인천공항에서 경험한 일은 제 승무원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저희가 모신 승객들은 노르웨이 상류층 중에서도 최상위 계층에 속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북해 유전 개발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석유 투자 재벌부터 노르웨이 최대 해운회사 회장 베르겐, 부동산 그룹 총수까지 모두 12명이었습니다. 연세는 68세부터 79세까지 30년 넘게 함께 골프를 즐겨온 친구분들이었습니다. 원래 목적지는 일본 홋카이도의 명문 골프장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일본을 찾아 일주일간 골프 여행을 즐기는 것이 이분들의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프라이빗 제트 안에서도 내내 일본 골프장 이야기만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일본 열도 상공에 진입하던 중 기장으로부터 긴급 방송이 나왔습니다. 대형 태풍이 북상하면서 일본 주요 공항들이 줄줄이 폐쇄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체 공항으로 인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객분들께 상황을 설명드리자 대부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삼성이나 현대 정도만 아시는 수준이었고 일부는 북한과 혼동하며 안전한지 걱정하기도 하셨습니다. 석유회사 회장님은 하루만 버티면 된다며 다른 분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인천공항 관제탑과 교신하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착륙 유도는 물론이고 프라이빗 제트 승객들을 위한 특별 대응, 프로토콜을 즉시 가동한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노르웨이어 가능한 직원을 대기시켜 놓겠다는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오슬로 공항에서도 이런 신속한 대응은 보기 어려웠습니다. 착륙 후 전용 게이트로 안내받았을 때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비상 착륙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정된 운항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노르웨이어로 인사를 건네며 승객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고령이신 점을 고려해 휠체어와 전동 카트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공항 시설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거렸고 천장은 높아서 전혀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해운회사 회장님은 이런 수준의 공항시설은 유럽에서도 찾기 어렵다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통역 서비스였습니다. 정말로 노르웨이어가 가능한 직원이 배치되었고 의료 지원이 필요한지 특별한 시기 제한이 있는지까지 세세하게 확인했습니다. 79세이신 은행그룹 회장님이 심장약을 복용 중이라고 하자 즉시 근처 병원과 연락을 취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숙소 안내를 받을 때 두 번째 큰 충격이 왔습니다. 불과 30분 전 비상 착륙 연락을 받았는데도 서울 최고급 호텔인 시그니엘의 펜트하우스 플로어 전체가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전용 리무진까지 준비되어 공항에서 호텔까지 완벽한 동선이 확보되었습니다.
부동산 재벌이신 분이 이런 신속한 대응은 스위스에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석유회사 회장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40년간 전 세계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완벽한 위기 대응 시스템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고령 승객들의 특성을 즉시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덧붙이셨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승객분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앞으로 이분들이 겪게 될 더욱 놀라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친 다음 날 아침 컨시어지가 제안한 청계천 산책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만 해도 승객분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북유럽의 자연환경에 익숙한 분들이었으니까요. 청계천 입구에 도착한 순간 첫 번째 놀라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물가에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벤치에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오전 10시임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는데 모두가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석유회사 회장님이 물가로 다가가 물을 손으로 떠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도심 한복판인데 물이 이렇게 맑을 수 있느냐며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해운회사 회장님은 오슬로 항구 주변도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도시 재생의 완벽한 사례라며 부동산 재벌분이 사진을 계속 찍으셨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행로가 완벽하게 평평하게 조성되어 있어서 연세 많으신 분들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적당한 간격으로 벤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화장실도 곳곳에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휠체어 경사로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모습에 모두가 놀라워하셨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산책하는 가족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규칙을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도 이런 시민의식은 보기 드물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청계천 주변 상가들도 놀라웠습니다. 도심 한복판임에도 지나치게 상업적이지 않았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작은 전통 찻집부터 현대적인 카페까지 다양한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각 상점마다 고유의 특색을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통일감을 주는 도시 디자인의 건축 전문가이신 분이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청계천변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여름 더위에도 불구하고 그늘막 아래에서 여유롭게 점심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모두가 자신이 먹은 것은 직접 챙겨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었을 때 한 무리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나갔습니다. 길을 물어보는 그들에게 지나가던 한국 시민이 자연스럽게 다가가 도와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자 스마트폰 번역 앱을 꺼내 열심히 설명해주는 장면에 승객분들이 깊은 인상을 받으셨습니다. 은행 회장님께서는 이런 친절함은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무렵 다시 청계천을 찾았을 때 세 번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켜진 청계천의 야경이 환상적이었습니다. 물 위로 비치는 불빛들이 도시의 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젊은 여성들이 혼자서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여유롭게 달리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2명의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들이 벤치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고 한 여성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석유회사 회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성들이 혼자 다녀도 안전한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광경이라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제가 아는 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 답변드렸습니다. 해운회사 회장님은 오슬로에서도 밤 10시에 여성이 혼자 조깅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청계천 주변을 걷다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 혼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불안해하는 기색 없이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재벌분이 노르웨이였다면 밤 근무는 최소 2명 이상이 해야 한다며 안전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모든 분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이 보장되는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은행 회장님은 내일 노르웨이 본사에 연락해서 한국 투자를 늘리라고 지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저녁 호텔 컨시어지가 특별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운영하는 한식 레스토랑에서 프라이빗 다이닝이 가능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원래는 3개월 전에 예약해야 하는 곳인데 노르웨이 귀빈들을 위해 특별히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셰프가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상을 입은 셰프의 모습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잃지 않는 한국의 정체성이 느껴졌다고 패션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프라이빗 다이닝룸은 한옥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서울 야경과 전통 한옥의 선이 어우러진 모습이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테이블 세팅부터 범상치 않았는데 백자 접시 위에 올려진 음식들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첫 번째 코스가 나왔을 때 모든 분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작은 백자 그릇에 담긴 것은 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뮤즈 부슈였습니다. 셰프가 설명하기를 전통 김치의 발효 과정을 3개월간 거친 후 특별한 기법으로 재구성했다고 했습니다. 한입 베어 물자 복합적인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바이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발효 과학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셰프는 한국의 전통 발효 기술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유산균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유럽의 치즈나 와인 발효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복잡한 과정이라는 설명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코스는 제철 해산물을 이용한 요리였습니다. 동해안에서 그날 아침 잡아온 생선을 특별한 숙성 과정을 거쳐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한 점 입에 넣자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미식가로 유명한 79세 회장님이 평생 먹어본 생선 요리 중 최고라며 감탄하셨습니다. 메인 요리로 나온 한우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1등급 이상의 한우를 45일간 숙성시킨 후 숯불에 구워낸 요리였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완벽한 조리 상태였습니다. 지방이 입안에서 녹으면서 감칠맛이 폭발했습니다. 노르웨이산 연어도 맛있지만 이런 차원의 육류는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각 요리마다 페어링되는 한국 전통주도 놀라웠습니다. 막걸리부터 시작해서 청주, 증류식 소주까지 다양한 술이 나왔습니다. 특히 25년 숙성된 증류식 소주는 노르웨이 아쿠아비트보다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주류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 소주의 수입 가능성을 즉시 문의할 정도였습니다. 디저트는 한국 전통 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쑥과 흑임자를 이용한 떡 위에 프랑스산 초콜릿을 올린 조합이 신선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다는 것에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식사 내내 셰프가 각 요리의 철학과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정서를 돌보는 것이라는 한국의 약식동원 사상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의료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런 철학이 한국인들의 건강 장수 비결이라며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셰프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전통차였습니다. 심장이 약한 분에게는 오미자차를, 소화가 안 좋은 분에게는 생강차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석유회사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파리에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수십 번 다녀봤지만 이렇게 철학이 담긴 식사는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음식을 통해 한 나라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미래까지 느낄 수 있었다는 평가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모두가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노르딕 요리가 자연을 담는다면 한국 요리는 시간을 담는다는 표현을 누군가 하셨습니다. 발효라는 시간의 마법, 숙성이라는 인내의 결과물, 그리고 계절의 순환을 담은 제철 식재료까지. 한국 요리는 단순한 맛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자 과학이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일찍 79세이신 은행 회장님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평소 심장 질환이 있으셔서 항상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여행 피로가 누적되었는지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모두가 크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컨시어지에게 상황을 알리자 즉시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성의료원 VIP 진료센터에 연락을 취하더니 15분 안에 병원 전용 차량이 호텔로 도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택시나 구급차가 아니라 병원 자체 차량이라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약속대로 15분 만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호텔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와 함께 간호사 한 명이 동행했는데 차 안에 간단한 응급 장비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에도 혈압과 맥박을 체크하며 환자 상태를 살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도 신속했습니다.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가장 빠른 경로로 이동했고 20분 만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응급실 가는 것도 1시간은 걸리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일반 응급실이 아닌 VIP 진료센터로 안내받았습니다. 별도 건물에 위치한 이곳은 병원이라기보다 고급 호텔 로비 같았습니다. 대기실에는 편안한 소파와 조용한 음악, 그리고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접수를 마치자마자 바로 진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흔히 보는 긴 대기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고 환자분의 증상을 자세히 청취하며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검사 속도였습니다. 심전도 검사실이 바로 옆방에 있어서 이동 시간도 거의 없었고 혈액 검사는 전담 간호사가 즉시 체열해서 보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각 검사실을 찾아다니느라 시간을 보내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한 층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도 30분 만에 진행되었습니다. 검사실 역시 일반 병원과 달리 넓고 쾌적했으며 검사 기사가 고령 환자를 세심하게 배려하며 진행했습니다. 검사 중에도 불편한 점은 없는지 계속 확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는 1시간 안에 나왔습니다. 담당 교수가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고 약물 조정만으로 충분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 반나절 정도 병원에서 경과를 관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관찰실로 안내받았는데 그곳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병실이라기보다 호텔 객실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넓은 침대와 소파, TV, 그리고 한강이 보이는 창문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옆방에는 보호자가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로 나온 병원식도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저염식이었지만 맛이 훌륭했습니다. 호텔 셰프가 준비한 것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은행 회장님께서 병원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느냐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오후에 최종 검진을 받고 퇴원 허가가 났습니다. 담당 교수가 직접 퇴원 안내를 하며 노르웨이로 돌아간 후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약도 일주일치를 처방해 주면서 노르웨이 의사에게 보여줄 진료 기록까지 영문으로 준비해 주었습니다. 의료비 정산을 할 때 가장 큰 충격이 왔습니다. VIP 차량 이용료, 모든 검사비, 전문의 진료비, 식사비까지 포함해서 노르웨이에서 일반 외래 진료 한 번 받는 비용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보험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산서를 3번이나 확인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모든 분들이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신속한 진료, 최신 장비, 전문적인 의료진,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까지. 선진 의료의 모든 요소를 갖춘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평가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고령 환자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의료진들이 천천히 정중하게 설명해주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계속 확인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환자 중심 의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존엄성까지 생각하는 의료 문화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행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르웨이 의료 시스템도 훌륭하지만 효율성과 환자 만족도 측면에서는 한국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귀국하면 의료 투자 포트폴리오에 한국 병원들을 포함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은행 회장님의 건강이 회복되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컨시어지가 남산타워를 추천했을 때 처음에는 관광지에 큰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빗 케이블카를 준비했다는 말에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케이블카 탑승장에 도착하니 일반 승객들과는 별도의 VIP 전용 입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고령이신 점을 고려해 천천히 안내해 주었고 케이블카 내부도 일반 것보다 넓고 편안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케이블카가 올라가면서 첫 번째 감탄이 나왔습니다. 산 중턱까지 질서정연하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들이 보였습니다. 각 단지마다 녹지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고 학교와 상가가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40년 해온 분이 이런 도시 계획은 유럽에서도 보기 힘들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남산타워 전망대에 도착하자 360도 파노라마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나뉜 서울의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강북의 역사적인 건물들과 강남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한강을 사이에 두고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해운업을 하시는 분이 한강의 물류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강을 따라 펼쳐진 도로망과 다리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설계되었는지 감탄하셨습니다. 베르겐의 항구 시스템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하다는 평가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울의 또 다른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공원과 산책로에 시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 후 산책하는 모습, 어린이집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나들이 나온 모습까지 평화로운 일상이 펼쳐졌습니다. 석유회사 회장님이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도시인데도 공원과 녹지 공간이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슬로의 인구는 70만 명 정도인데 서울은 1000만 명이 넘는다는 설명을 듣고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이 많은 인구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신기했다고 하셨습니다. 전망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쉬는 동안 직원이 서울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이 도시가 어떻게 세계적인 대도시로 변모했는지 이야기를 들으며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특히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습니다. 저녁 무렵 다시 전망대에 올랐을 때 진짜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해가 지면서 서울 전체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의 조명, 한강 다리의 불빛, 아파트, 단지의 따뜻한 불빛들이 어우러지면서 거대한 빛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도시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역동성이었습니다. 자동차 불빛이 강을 따라 끊임없이 흐르고 지하철이 지상 구간을 달리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밤 8시인데도 도시 전체가 활기차게 살아 있었습니다.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르겐은 아름다운 자연 속의 도시라면 서울은 인간이 만든 또 다른 자연이라고 했습니다. 1000만 명이 만들어내는 에너지와 역동성이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 같다는 표현이었습니다. 타워를 내려오며 케이블카 안에서 본 야경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남산 중턱의 전통 가옥들이 은은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위로 현대적인 빌딩들의 화려한 조명이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도시는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타워 아래 남산골 한옥마을을 지나칠 때도 특별한 모습을 봤습니다. 전통 한옥들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야간 조명으로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처럼 과거에 갇혀있지 않고 전통을 현대화 조화시키는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모두가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큰 도시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한 도시,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래로 나아가는 도시라는 평가였습니다. 석유회사 회장님은 오슬로 시의회에 서울의 도시 개발 사례를 연구하라고 제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컨시어지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평소에는 3개월 전 예약이 필수인 남서울 컨트리클럽에서 당일 프라이빗 라운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클럽 회장이 노르웨이 귀빈들을 위해 특별히 배려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골프장에 도착하자 클럽하우스의 규모와 시설에 첫 번째 감탄이 나왔습니다. 유럽의 명문 골프장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클럽 회장이 직접 나와 맞이하며 따뜻한 환대를 해주었습니다. 라커룸에서 라운딩 준비를 하는 동안 시설의 완벽함에 놀랐습니다. 개인 라커마다 최신 설비가 갖춰져 있었고 사우나와 욕실도 최고급 호텔 수준이었습니다. 골프화와 장갑까지 각자의 사이즈에 맞춰 새 것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카트를 타고 코스로 나가는 순간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잔디 상태가 완벽했습니다. 페어웨이는 카펫처럼 부드러웠고 그린은 거울처럼 매끄러웠습니다. 30년 넘게 골프를 친 분들이 이런 코스 컨디션은 스코틀랜드 명문 코스에서도 보기 힘들다며 감탄했습니다. 각자에게 배정된 캐디의 전문성도 놀라웠습니다. 코스의 모든 특성을 꿰뚫고 있었고 바람의 방향과 강도까지 정확히 파악해서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린을 읽는 능력은 프로 수준이었습니다. 한 홀 한 홀 라운딩하면서 캐디의 도움으로 평소보다 좋은 스코어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캐디들의 서비스 마인드였습니다. 고령이신 분들의 체력을 고려해서 적절히 휴식을 권하고 물과 간식을 제때 제공했습니다. 골프 실력뿐 아니라 고객 케어까지 완벽했습니다. 중간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을 때도 특별한 경험이 이어졌습니다. 골프장 식당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한식 코스 요리가 나왔습니다. 라운딩으로 지친 몸을 회복시켜주는 보양식들이었고 맛도 일품이었습니다. 후반 9홀을 라운딩하면서 코스의 전략성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멀리 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전략이 필요한 홀 디자인이었습니다. 각 홀마다 다른 매력과 도전 과제가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특히 한강이 보이는 시그니처 홀에서는 모두가 라운딩을 멈추고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골프장에서 이런 도시 전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풍경이었습니다. 라운딩을 마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모두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평균 나이 75세인 분들이 18홀을 완주한 것도 대단했지만 무엇보다 즐거운 라운딩이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오늘 라운딩을 돌아봤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 아일랜드의 발리버니언 같은 세계적 명문 골프장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서비스 측면에서는 한국이 훨씬 앞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클럽 회장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다음에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본 골프 여행을 취소하고 한국에서 더 머물고 싶다는 농담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몇 분은 다음에 정식으로 회원 가입을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골프장을 떠나며 석유회사 회장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프는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완벽한 코스 관리는 장인 정신을, 전문적인 캐디는 교육 수준을, 세심한 서비스는 문화 수준을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는 평가였습니다. 골프를 마친 오후 몇 분이 쇼핑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컨시어지가 추천한 곳은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이었습니다. 일반 쇼핑객들과는 별도로 VIP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안내였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하자 전담 컨시어지가 나와 맞이했습니다. VIP 전용 입구로 안내받아 일반 고객들과 섞이지 않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VIP 전용이었고 내부는 호텔 로비 수준으로 고급스러웠습니다. VIP 라운지에 들어서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넓은 공간에 편안한 소파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샴페인과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개인 스타일리스트가 각자에게 배정되어 맞춤형 쇼핑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곳에서 모든 명품 브랜드의 제품을 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접 매장을 돌아다닐 필요 없이 원하는 브랜드의 제품들을 라운지로 가져와 편안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패션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런 쇼핑 시스템은 파리에서도 본 적이 없다며 감탄했습니다. 스타일리스트의 전문성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각자의 체형과 취향을 빠르게 파악해서 적합한 제품들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비싼 제품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울리는 것을 추천하는 진정한 전문가였습니다. 한 분이 명품 시계에 관심을 보이자 스타일리스트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막 입고된 한정판 모델이 있는데 아직 일반 고객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오슬로 매장보다 30% 정도 저렴했습니다. 또 다른 분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럽 명품 브랜드의 신제품들이 파리나 밀라노보다 서울에 먼저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한국을 첫 런칭 국가로 선택하는 브랜드들이 많아졌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쇼핑하는 동안 제공되는 서비스도 완벽했습니다. 커피나 차는 물론이고 간단한 식사까지 라운지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 셰프가 만든 메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 분이 구입한 양복에 약간의 수선이 필요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며칠 걸리는 작업인데 VIP 고객을 위해 당일 수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전담 재단사가 즉석에서 치수를 재고 30분 만에 완벽하게 수선된 양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계산할 때도 편의가 계속되었습니다. 라운지에서 모든 결제가 이루어졌고 면세 처리까지 즉시 완료되었습니다. 구입한 물건들은 호텔로 직접 배송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공항까지 가져갈 필요도 없이 출국장에서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백화점을 나서며 모두가 한국의 서비스 수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유럽 최고급 백화점들도 이런 수준의 맞춤형 서비스는 제공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외국인 고령 고객들을 대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매출을 위한 형식적인 친절이 아니라 고객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며 패션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서비스업은 단순히 효율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감정까지 배려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세심함이 한국을 아시아의 럭셔리 허브로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모두가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겨우 사흘이었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습니다. 석유회사 회장님은 일본 골프는 다음에 가도 되니 한국에서 더 머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공항 출국장에서도 놀라운 서비스가 이어졌습니다. VIP 전용 출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었고 백화점에서 구입한 물건들도 약속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도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각자가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들을 나누며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처음 비상 착륙했을 때의 걱정스러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슬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파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중 나온 가족들과 언론사 기자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유회사 회장님의 발언이 특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노르웨이가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는데 한국과 비교하면 배울 점이 너무 많다는 공개 발언이었습니다. 다음 날 노르웨이 최대 일간지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북유럽 부호들이 한국을 극찬했다는 내용이 일면에 실렸습니다. 평생 유럽 우월주의를 고수해온 상류층이 아시아 국가를 이렇게 칭찬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제계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오슬로 상공회의소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과 서비스 산업에서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은행 회장님은 귀국 즉시 투자팀을 소집해서 한국 투자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IT 서비스 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금융가에 퍼졌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도 한국 비중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슬로 대학병원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VIP 의료 서비스와 효율적인 진료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의료진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슬로 대학에서 한국학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빠른 발전 비결을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노르웨이 발전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한국 여행 상품 문의가 급증했고 한국어 학원 등록자가 10배로 늘었습니다. 오슬로 한국문화원은 문의 전화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언론 보도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안전한 야간 환경,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완벽한 서비스 문화 등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청계천 야간 조깅 이야기는 노르웨이 여성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움직였습니다. 노르웨이 보건부 장관이 한국 방문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효율성과 환자 만족도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판단이었습니다. 3개월 후 노르웨이 재계 대표단 50명이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석유회사 회장님이 직접 이끄는 대규모 시찰단이었습니다. 의료 서비스, IT,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의 한국 방문 결과는 또다시 유럽 전체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다른 북유럽 국가들도 한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북유럽이 배워야 할 나라로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노르웨이와 한국의 교류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의료 협력, 기술 교류, 문화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유회사 회장님은 서울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고 여러 노르웨이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경제력이나 자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진정한 선진국을 만든다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 예상치 못한 비상 착륙이 저와 승객분들 모두에게 인생을 바꾼 선물이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놀라운 나라를 알게 해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한국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어서 승무원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르웨이 석유재벌 노인들 태풍 비상 착륙 한국서 3일 체험 후 충격 고백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